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90만 명 가까운 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 거기에 민주당 의원 161명이 영장 기각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168명 중에 이재명 대표를 빼면 6명만 안 내는 거죠. 영장 기각 탄원서, 법원 판단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계속되는 가결표 색출 목소리에 비명계 송갑석 의원은 자기 증명을 거부하겠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지도부에선 비명계의 줄사퇴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내대표 후보 4명도 모두 친명계인데 경쟁적으로 이재명 대표 구하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운명의 날을 하루 앞둔 민주당이 하루 종일 전운이 감돌았는데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에서 중점 다뤄보겠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9월 25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직접 출석합니다.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자료도 상당해서 이 구속 여부는 모레 새벽 늦게나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무산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미뤄졌습니다.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속에서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는 대법원장 임명 절차를 촉구했습니다. 올해부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환자단체는 여전히 이 조건이 미흡하다고 주장을 했지만 의료계는 애매한 기준 속에서 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 부검 결과 신종 마약을 포함해 여러 마약 성분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모임 참석자 3명을 더 찾아내 입건했는데 당시 현장엔 모두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내일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부활합니다. 대통령실은 국군의 막강한 위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고향을 찾는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휴가 길어서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치 양보 없는 외나무다리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모레 새벽이 돼야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이 대표는 이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 포토라인에 들어설 예정인데 지난 2월 검찰 소환에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던 이 대표가 이번엔 어떤 입장을 내보일지 관심입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심사가 열리는 중앙지법 3층 321호 법정은 재판부와 검사, 이 대표 측을 제외하고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먼저 검찰에선 서울중앙지검 최재순 부부장 검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검사 등 1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600여 쪽 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영장심사에서도 수백 쪽 분량 발표 자료를 내세워 심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를 선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과거 이 대표의 여러 사건을 맡았던 만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인이라는 계산에서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 대표가 직접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재판부가 양측에 질문을 던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문이 끝나면 이 대표는 일반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대표의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 증거나 자료도 상당한 만큼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불법 승계 의혹으로 19시간 7분 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최장 심사 시간을 기록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6시간 40분 만인 심사 다음 날 새벽 3시에야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 역시 모레 새벽에야 결론 날 전망인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대표는 즉각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곧장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YTN 홍익입니다. 내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이 대동하고 별도 입장은 내놓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단식을 멈추고 회복 치료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합니다. 법원이 정한 구속영장 심사 날짜에 응한 건데 검찰 소환조사 때와 달리 별도 입장은 밝히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합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법원으로 이동한 뒤 영장 심사를 마치고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 대기해야 합니다. 장기간 단식 여파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구급차나 휠체어를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선 구속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친명계 색채가 짙어진 민주당 지도부는 선제적으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면서 영장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관계자는 죄다 구속되어 있고 검찰 스스로도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뜨거운 얼음물과 같은 모순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하는 동시에 당 차원의 행동에도 나섰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4명과 소속 의원 161명, 당원과 지지자 등의 이름으로 영장 기각 탄원서 89만여 장을 모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력을 동원해 판사를 압박한다며 사법 방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벌써 석방 요구 결의안 얘기까지 나온다며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 때문에 국회가 마비된다고 일제히 날을 세웠습니다. 당의 조직을 총동원하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요구 탄원서 제출을 강요하고 있고 구속을 대비한 석방 요구 결의안 이야기도 철저히 법리와 증거만을 따져야 할 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정치권이 집단의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든 발부되든 그 결과를 두고 후폭풍은 불가피합니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심사를 앞두고 정치권의 시선은 온통 법정으로 쏠려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법원의 영장 심사와 같은 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비명계 박광원 원내대표의 후임 원내사령탑이 선출됩니다. 이 대표를 지지하는 후보들만 출사표를 던져서 누가 되든 친명 지도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당내에선 계파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후임 원내대표 선거전에는 중진 의원 4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4선 우원식, 3선의 김민석, 남인순, 홍익표 의원이 후보로 나섰는데 모두 친 이재명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누가 되든 친명계 원내사령탑이 들어서는 겁니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 한다는 친명 주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후보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 당원들과 함께 민주당의 깃발 높이 들고 전진하겠다라고 많은 당원과 국민들이 바람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명 지도부는 동시에 체포한 가결 투표는 해당 행위인 만큼 상응하는 절차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연일 비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가결표를 던진 것은 해당 행위입니다. 그동안 이제 발언 그리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비명계는 정면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송갑석 의원도 마지막 회의에서 체포안이 가결된 게 구속에 동의하는 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당내 주류와 당원들 반발을 다독이려는 취지로 읽힙니다. 검찰 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히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내 가결파 색출 움직임을 분열을 선동하고 조장하는 행위, 독재로 가는 길이라며 반발하는 목소리는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런 정치적 행동을 그걸 해당 행위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진짜 적반하장이다. 비명계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 전반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당 주류와 강성당원들의 비판이 거센 만큼 일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여 이 대표를 구속할 경우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당과의 의사일정 협상 등을 맡았던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9월 마지막 본회의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등 주요 현안도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는 100건 가까운 안건 가운데 고작 8건만 처리한 뒤 끝났습니다. 각 당이 긴급 의원총회 등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더는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국 본회의에 상정됐던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새로 정한 이른바 머그샷법, 그리고 미등록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산모의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를 거치고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주말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새 사법부 수장의 임명 여부까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함께 표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추석 연휴 직후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이런 혼란을 거듭하면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민생 입법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몫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생까지 방탄의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새 원내대표를 뽑아도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대여 협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서 선뜻 확답을 주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네 분의 원내대표 후보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빛의 속도로 안정화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35년 만에 현실이 된 대법원장 공석 사태에다 민생 현안도 산적해 있지만 꽉 막힌 정국은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전국 향배가 요동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연말 예산 정국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오늘부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대법관 가운데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을 대신하는 건 30년 만으로 이에 대법원은 오늘 오후 대법관 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논의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권한 범위에 대해선 수장 공백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 대법관들이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수술하는 모습을 기록할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환자 단체와 의료계 모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를 조영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접수 창구에 수술 장면 CCTV 녹화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수술 장면 녹화를 원하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CCTV 설치 대상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돼 있어서 보관 연장을 원하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서 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어렵게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너무 넓고요. 촬영한 영상을 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환자들이 활용하는 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환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건 환자 쪽만이 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인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안전관리 조치가 모호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매한 기준에서 이런 무조건 법안을 강행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혼란이 되면 결국 피해는 의료인들도 피해가지만 국민들한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이어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은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인천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에서도 이 철근이 빠진 부실 시공 사례가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 검단 신도시 A아파트 단지에서 전체 13개 동 가운데 4개 동에 건물 지하 쪽 외벽 철근 일부가 누락된 채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인 해당 아파트는 지난 5월 LH의 철근 누락 전수조사 대상에는 들어갔지만 조사 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LH는 주거동 지하층 시공 구간 일부에 배근 오류가 발생한 사안으로 문제를 인지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보강 방법까지 이미 검토해 조사 결과에는 넣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YTN은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건설 중인 일부 단지 아파트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 누락된 문제를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졌던 검단 신도시의 다른 단지의 구조 설계를 맡았던 업체가 여기에서도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외벽 철근 누락의 위험성을 LH에 처음으로 알리고 또 전면 재시공을 주장했던 감리 단장은 교체까지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A설계업체. 건물의 하중 등을 개선해 기둥과 벽 같은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설계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구조설계 업무를 담당했고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 32개 가운데 15개에서 보강철근이 빠진 게 붕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업체가 구조설계를 맡은 인근 다른 단지에서 건물 외벽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이번에 새로 드러난 겁니다. YTN이 입수한 설계 도면을 보면 철근은 설계 단계부터 필요한 양보다 훨씬 적게 넣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LH와 업체 측은 철근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하는 과정에서 숫자를 실수로 잘못 적어 넣은 거라고 해명합니다. 원래 12.96제곱cm가 들어가야 하는 수직 철근을 3.57제곱cm로, 9.51제곱cm가 필요한 수평 철근도 3.57제곱cm로 오기했다는 겁니다. 시공사인 동부건설은 설계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설계 도면에 적힌 대로 시공한 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채기는 어려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LH는 해당 시공 현장에서도 철근이 빠졌다는 걸 철근 누락과 그에 따른 주차장 붕괴로 한창 여론의 문매를 맞던 지난 6월에야 인지했습니다. 감리단장에게 처음 들어 알게 된 건데 이후 대응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습니다. 수차례 소집된 대책회의에서 감리단장은 안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LH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세운 기둥에 모자란 철근을 추가로 덧대 보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해체하고 다시 콘크리트 탓을 했을 적에 누구도 그 방법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은 LH 측에서 제시하는 증타공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기술자들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입지자들이 알거나 드러났을 적에
CCTV가 있고. 문제를 제기한 감리단장은 현장에서 빠지라는 LH 측 요구를 거부했다가 대래 소속된 감리업체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뒤 해임됐다고 주장합니다. LH에서 단장을 교체하라고 요구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유였죠. 이에 대해 LH는 전체를 철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외부 구조 시공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 방법의 안전성을 검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리단장 교체는 이번 건과 관계없이 감리단 내부 사정에 따른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에게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모임에 참석자 3명을 추가로 더 찾아내 전체 참석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했다 추락사한 현직 경찰 A 경장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A 경장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술용 마취제로 개발됐지만 부작용이 심해 사용이 중단된 이른바 천사의 가루 등 신종 마약류 2종도 검출됐습니다. 다만 A 경장이 사망에 이른 건 추락하며 온몸에 생긴 치명적 손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모임에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모임 참석자 3명을 추가로 찾아내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모임에는 숨진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책무를 지닌 경찰관이 이런 사건에 연루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공급한 2명과 추락사한 경찰관과 마약을 거래한 1명 등 3명만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참석자 전체 규모 그리고 마약 입수, 투약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한강을 횡단하는 33번째 다리로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덕대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10여 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과 경기 구리시 토평동을 잇는 고덕대교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야 할 철제 구조물이 옆으로 길게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다리 상부를 받치고 있던 10여 미터 높이 철제 구조물이 넘어졌습니다. 당시 구조물 위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도 함께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은 1톤가량 철제 구조물 아래 깔리면서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함께 추락한 20대 캄보디아 국적 남성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시공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현장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덕대교는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제일 마지막 구간 교량으로 한강을 가로지르는 33번째 다리입니다.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개통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도로공사 측은 작업을 잠정 중단하고 경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일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시가 행진이 펼쳐집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국산 첨단 무기 체계 등이 대거 등장할 예정인데요. 관련 소식 김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년 만에 부활한 올해 국군의 날 시가 행진에선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대거 등장할 예정입니다. 폴란드 수출로 성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K2 전차를 필두로 다연장 로켓 천무와 함께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LSAM, 해병대 상륙돌격 장갑차, 공격형 무인기 등이 줄지어 위용을 자랑합니다. 또 북핵 억제 핵심인 고위력 탄도미사일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해군의 최첨단 차세대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 AR 영상으로 행진에 동참합니다. 이와 함께 육해 공군과 해병대 병력 4천여 명이 행진에 나서는데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미 8군 전투부대원 300여 명도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올해 시가 행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고위력 탄도미사일, 첨단 탄도탄 방어체계 등을 선보여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든든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을 마지막으로 실시한 건 지난 2013년.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로 정례화됐지만 2018년엔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야간 에어쇼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10년 만에 부활하면서 동원되는 군 장비도 2013년 105대에서 올해 170여 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시가 행진에 앞서 국군의 날 기념 행사도 열리는데 10월 1일이 연휴에 포함되면서 행사도 앞당겨졌습니다. 국방부는 공군 블랙 이글스 축하 비행과 함께 행사장 곳곳에서 시민 참여 행사도 다채롭게 열린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서울시는 내일 국군의 날 행사 시가 행진에 따라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참여 부대는 내일 오전 10시 경기 성남의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열고 시가 행진 참여를 위해서 숭례문까지 이동합니다. 경찰은 부대 이동 시간에 맞춰 동부간선도로와 동작대로, 강변북로 등 차로를 통제합니다.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267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행하고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하철 2, 3, 5호선을 13회 증편 운행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혼잡 발생 시에는 출입구를 일시 폐쇄하거나 지하철 무정차 통과도 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명절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그리고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천만 명 이상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휴가 긴 만큼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연휴로 이례적으로 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4,022만 명이 이동하고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엔 모두 95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출발은 명절 전날인 28일 오전을, 귀경길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해 이 시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10분, 광주까지는 8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4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35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출발 전에 꼭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인구의 92%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동합니다. 국토부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등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합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 110여 곳은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계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 밖에 주요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의 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이나 한과, 축산물 등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들이 위생 상태 불량으로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 관련 업체 5,8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76곳에서 위생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통 단계에 있는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1,900여 건 가운데 15건에서 대장균이나 황색 포도상 구균 기준치가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폐기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에서 넘겨받은 불법 도박 범죄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조직 몸통을 검거하고 비밀 금고까지 찾아 수십억 원을 압수했는데요. 이 사건을 맡아 보안 수사를 한 건 초임 검사였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검은색 가방에 가득 담긴 5만 원권 돈다발, 무려 40억 원, 모두 범죄 수익금입니다. 범죄 조직 꼬리는 경찰이 먼저 밟았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을 수사해 3명을 검거했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건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은 초임 검사. 경찰에 검거된 조직원들은 공범들의 신원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이들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분석했고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범죄 조직의 몸통을 검거했습니다. 이어 범죄 수익금 40억 원까지 압수했습니다. 범죄 조직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 규모는 무려 1,300억 원. 이들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를 놓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14개가 넘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범죄 수익금 40억 원은 비밀 금고 안에 숨겨놨고 일부는 고급 외제 차량을 사기도 했습니다. 춘천지검은 도박장 개설 등의 혐의로 범죄 조직 총판 25살 A씨와 부팀장 B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총판 팀장들은 이같이 포르쉐 승용차 등 고급 승용차를 여러 대를 타고 다니면서 음주 무면허 운전을 계속 반복하였고 전신문신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속칭 MG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범죄 조직의 꼬리만 자르고 마무리될 뻔한 사건. 초임 검사의 끈질긴 수사로 범죄 조직 몸통을 검거하고 수십억 원을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2년 전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부모 3명을 곧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의정부 경찰서는 오늘 교육청 관계자 2명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교육청 관계자에 이어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 3명도 추석 연휴 이후에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교육청은 감사 결과 학부모 1명은 고인이 입대한 뒤에도 연락해 8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해병대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나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박 전 단장 측이 낸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최상병 사고조사 보고서를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지난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됐습니다.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방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 수사팀을 보내 수사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함께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한 이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경보기는 빠른 진압을 위해선 꼭 필요한 안전장치지만 오작동이 잦아서 양치기 소년 취급도 받아왔습니다. 이를 보완한다며 소방청이 4년 전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신종 화재 경보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성능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관리업체 직원들은
6번이나 비상벨을 껐습니다. 평소 같은 오작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52명의 사상자를 낸 동탄 주상복합 화재와 근로자 9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화재도 마찬가지. 이처럼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정지해 발생한 대형 화재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화재 경보가 작동돼 소방관이 출동한 사례 가운데 불이 아닌 경우는 32,000건, 진짜 불이 난 건 79건에 불과합니다. 경보 오작동률은 99.7%에 달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신종 화재경보 시스템입니다. 소방청은 지난 2019년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까지도 신종 경보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 개혁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논의 끝에 전통시장만 설치하기로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그 이후로 안정성을 들었는데 감사 결과 소방청은 새 경보 시스템 안정성을 검토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아파트엔 아날로그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했는데 유선 방식 기준을 똑같이 무선에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상시에도 온도 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배터리 수명은 10년이 넘어야 하는데 수명을 줄이거나 신호 전송 주기를 늘리지 않으면 무선은 불가능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법령과 기준 개정 추진을 소방청에 통보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이재명 대표에게는 또 한 번의 운명의 날입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심사에 이재명 대표 직접 출석하기로 했고요. 네. 자, 지금 23일 날 단식을 중단했으니까 3일 정도 치료를 네, 받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내일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게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기본적인 의지는 뭐 일반인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예. 계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태에 따라 불가항력적으로 뭐 휠체어를 타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기본적인 의지는 일반인과 같은 모습으로 의연하게 가서 입장을 하고 조사를 받는 것으로 지금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일 직접 입장은 밝히지 않을 것이다.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예, 가능성이 아무래도 기존에 그 이야기를 계속 하던 이야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많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일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지자들 앞에서 하는 그런 입장 발표가 그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식으로 또 비춰지거나 이러면 그 심사에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건 보여주되 너무 지나친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게 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단식을 하고 나면 단식 기간에 한 3배 정도의 어떤 회복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데 사흘 만에 지금 내일 영장 심사에 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어쨌든 직접 출격하겠다 오늘 입장을 밝혔고요. 뭐 검찰은 검찰대로 1,600쪽 분량의 자료에다가 뭐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에서 10명 정도 검사가 내일 재판장에 나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일단 기각이냐 발부냐,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기각이 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 이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뭐 중대한 범죄이냐, 그리고 지금 도주의 가능성이 있느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느냐인데 사실 누가 생각하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그 지위상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따지게 될 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냐 없냐를 이제 주로 따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그 우리 담당 유창훈 판사가 이때 예. 네, 이분을 좀 살펴보면 이제 대충 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하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총 13번 정도의 이 구속영장 결정을 구속 여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11건이 증거인멸 가능성에 비중을 뒀습니다. 판결들이. 네. 네, 그래서 총 11건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구속을 결정했더라 하는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은 사건에 있어도 증거인멸이 없다라고 판단된 사람은 같은 혐의라고 해도 예. 네, 이거를 이제 기각을 시켰고 이 사람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구속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범죄를 혐의를 부정했느냐 인정했느냐. 네, 그리고 이 수사 자료들을 잘 요청에 따라서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때까지 범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한 점들을 보면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사의 판결 내용을 보면 네.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네. 같은 혐의라 하더라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으면 좀 영장을 발부한 경향성이 있었다. 그래서 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김상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유창훈 판사 한 분을 그렇게 분석하고 이러는 거는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재판부가 뭐 비슷한 성향을 보여왔다고 저는 예. 봅니다. 기본적으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 정도의 이제 지위나 힘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법원에 일반적으로 있어왔던 모습 같고요. 어쨌든 그 민주당 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동안의 재판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관련된 재판이.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증인들이 이미 다 법정에서 다 발언들을 증언들을 다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경우에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위증이 되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겠냐. 상황 자체가 증거인멸이 어렵다. 이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중앙지법 321호 법정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입니다. 뭐 양측이 이렇게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다툴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그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한 그 영장 심사 시간이 보통 새벽 서너 시 이후에 나왔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서훈 전 안보실장도 뭐 비슷하게 굉장히 네, 길었었고요. 네. 내일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그 삼성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도 거의 20시간에 가까운 네. 시간이 걸렸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7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내일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기록들을 깰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영장 심사는 유창훈 부장판사 앞서 네. 얘기한 대로 맡게 됐는데 근데 관련해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네.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가 네. 오늘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에게 또 고발을 당하는 그렇죠. 이런 네. 일이 있었습니다.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인데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판사를 선택했고 그 네. 판사가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의 법대 구의학번 동기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본인도 이 좀 취재 구멍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오늘 고발까지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의원 신분에서 공인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도에 대한 불신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해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걸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데 계속 또 지도층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당연하게 내지는 저 사람들도 저러는데 내가 왜 이걸 지켜야 되지 하는 어떤 반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찰 같은 경우는 비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것을 사법부까지 옮겨가서 비난을 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최종 어떤 범죄의 결정을 해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굉장히 사회가 혼탁해질 수 있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좀 적절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김의겸 의원께서는 기자 출신이세요. 예. 기자 출신이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재하고 이런 것들을 언론에 내고 하는 거에 대해 훈련이 돼 있는 분이세요. 근데 지금 그런 훈련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제가 해석할 수 있냐면 굉장히 좀 의욕이 앞서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적인 감정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방송의 진행자와 이렇게 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가깝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의욕이 너무 충만한 상태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의 실수를 생각한다면 조금은 자중하고 좀 더 신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이제 처음이 아닌데 반복되는 이 김의겸 의원의 이런 발언 논란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보고 계십니까? 일단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반복적으로 이런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거짓말 생산 TF팀이 있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거기에 민주당 팀장이 차원에서 아니냐.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 제재가 있어야 된다. 이 정도면 한두 번 실수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제재가 좀 있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본다 그러면 지켜보고 민주당의 이 거짓말이 유리한 형태로 돌아갔었을 때 김의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또 같은 일을 고의적으로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김의겸 의원의 이런 실수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때까지 이 행태들을 보면 왜냐하면 가짜뉴스인 게 밝혀져도 실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이 뉴스를 진짜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가 가짜라고 다시 재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계산된 전략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이 정도까지 기자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지금 거짓말을 그냥 정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거짓말은 특히 지금 판사와 여기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엮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정말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 놨고 또 극성 지지자들의 감정을 굉장히 부추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지금 정치는 굉장히 수준이 낮다. 22대 국회에서는 좀 이런 정치 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서초동은 벌써 이제 비상입니다. 내일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10,000명 정도가 집결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를 받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당원 지지자 합해서 90만 명 가까이 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고 특히 민주당 의원이 168명인데요. 161명이 제출을 했다 그래요. 그럼 이재명 대표 빼고 6명만 안 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는데 이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6명 빼고 다 참여를 한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체포동의안이 뭔가요?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아라 이겁니다. 그리고 논란, 장기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논란을 이제는 좀 마무리해야 민생이나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럼 오늘 송갑석 의원이 가결한 의원들 중에는 법원에서 매듭을 지으라는 그런 뜻으로 가결을 한 거지 영장 발부에 동의한 건 아니다. 이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구속 여부는요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까지는 양 진영의 지지가 굉장히 강고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공방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태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정치의 공간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인들은 정치의 공간을 살려내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정치의 공간을 살려내는 결단을 안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국민을 위해서 결단을 내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원의 심판만이 결국에는 치열하고 제가 말씀드린 공방을 매듭질 수 있는 길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압박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내일 판결에 이게 압박이 될까요?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우선적은 그 사법부에서 이런 여론에 의해서 압박을 받지 않을 거라고 믿고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21일 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민주당 그러니까 어떠한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원인 규명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사실 이 뒤에 이 사람들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 결과들을 좀 예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인 어떠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지금 이 위기가 닥친 것의 원인을 외부적으로는 윤석열 정권과 검찰에서 찾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여기 가결표를 행사를 했던 비명계 위원들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리스크나 범죄 혐의가 지금 이 리스크들의 원인인 게 너무 자명한데 계속 다른 쪽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 방금 건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원인으로 규명했던 비명계 위원들 분명히 압박이 있고 탄압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내일 이제 심사를 앞두고 계속해서 이제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정치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좋지 않고 사법부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겠지만 좋은 영향을 미칠 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아마 전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 날 결과를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당대표가 이렇게 구속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개파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이른바 가결표 색출 작업이 이어지는 것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던 말과 또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따로 똑같이 강물을 이뤄 바다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자, 자기 증명을 저는 거부합니다. 네. 송갑석 의원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이제 사의를 표했고 가결표 색출 목소리에서 이제 비루하고 야만적인 어떤 고백과 그런 어떤 심판 이런 표현도 오늘 썼었거든요. 근데 뒤에 정청래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여전히 가결 부결 고백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첫 번째는 강자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하지 않고 힘으로 모든 걸 밀어붙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서는 강자라는 친명계 의원들 친명계 전체를 의원, 말하는 정청래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소수입니다. 이 지금 가결표에 그 표를 던진 사람들은 소수예요. 당에서도 소수입니다. 매일 본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비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위협을 느끼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지킨 겁니다. 양심을 지킨 거예요. 자, 정치 편하게 할 수 있죠. 지금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아부하는 사람처럼 아부하면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치. 근데 왜 쉽게 안 하죠? 국민에 대한 고민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누군들 쉽게 안 하고 싶겠어요, 정치를. 아부만 하면 쉽게 공천받고 할 지금 상황인데.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정청래 그 최고위원의 저 얘기는 궤변입니다. 모두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무도 잘못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거는 그 외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 몸으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얘기예요. 다양한 생각이나 다양한 사람
없다. 자기들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정치를 하고 싸우는 사람들 외에는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야가 적대적 공생을 하면 국민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국민은요, 여야 모두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내지는 책임을 지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같이 잘못하면 잘못한 게 없는 건가요? 저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잘못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을 정당화시켜 줍니까? 그러면은 세상에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나머지 모든 사람은 잘못해도 되는 거네요. 저는 저 말은 궤변 중에 제가 평생 들어본 궤변 중에 가장 심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 들어본 궤변 중에 가장 큰 궤변이다. 김민수 대변인께서 할 얘기를 대신 다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할 얘기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정청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범죄 혐의자와의 동침을 택했다. 저는 지금 이번 이 발언들을 보면서 여와 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물음표가 갑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여기 원인 규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부적인 문제점 그리고 지금 당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원인을 찾지 않고 지금 내 외부로 다른 곳에서 지금 억지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지금 비명계 의원들에게 타켓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 비명계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을 압박하면서 지금 전체주의의 모습, 반민주주의적인 모습들을 지금 민주당이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국민들께서 계속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일 수 있는 정당의 행태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당장은 비명계 의원들이 당내에서 심판받을지 몰라도 결과론적으로는 친명계 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로부터의 심판은 또 봐야 된다. 근데 제가 자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에 대해서. 이게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도 이전에 뭐 국민의힘과 현 정권이 보여준 모습도 이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해주시고 이 모습을 보시는 김에 앞으로는 이 모습을 보고 국민의힘이나 현 정권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민주당에서는 S 의원 얘기도 나왔다가 공방도 벌이고 가결표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만약 내일 이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러면 가결파에 대한 응징이 더 심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기각되면 그래도 또 친명계가 득세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은데 자, 내일 법원 결과와 상관없이 민주당은 좀 분당으로 가는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감정이 너무 격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좀 뭐 억울한 뭐 부분, 압박이나 이런 걸 많이 받고는 있지만 그 진정성을 좀 알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법원의 판단을 받고 이 문제를 매듭짓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각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함께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함께 지탄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나갈 겁니다. 물론 주류는 감정이 남아가지고 공천 학살을 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면 비주류는 공천 학살을 당하면 뭐 되는 거라고 봐요. 국민을 믿고 가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만큼은 언젠가는 뭐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다. 그게 역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각이 되면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서 매듭을 한 짓는 목소리 거죠. 비판을 할 것이고 만약에 구속이 되면 사법 리스크가 해석되니까 또 한 목소리로 한 움직임으로 갈 거다. 이런 전망이신데요. 우선 그 내일 기각이냐 가결이냐는 그 검찰 수사의 어떠한 부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그 기각이냐 가결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범죄 그 증거들의 인멸 우려가 있냐 없냐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따지는 거지 본안 재판처럼 죄의 유무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은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내일 기각이 되든 가결이 되든 제가 볼 때는 비명계에 대한 탄압 수위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결국에는 지금 현직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들인데 내년에 공천 다시 한번 여기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가 주요한 결정 변수가 될 것 같은데 비명계 의원들로서는 내년 공천을 장담하기가 정말 힘들어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판단할 때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 정도 비명계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돼 보이는데 원치 않는 떠밀려서 하는 분당의 가능성도 없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단의 네.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 네. 김상일 평론가는 분단의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광원 원내대표가 네. 사퇴를 했고 네. 그리고 송갑석 최고위원도 비명계인데 사퇴를 네. 했습니다. 네. 자, 이러면 지도부가 지금 친명계만 거의 남아 있는 네. 상황이고요. 네. 내일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는데. 네.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네 분 모두가 또 친명계로 그렇죠. 분류되는 네. 의원이에요. 이걸 의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의도한 거다. 네. 아니 뭐 실력 행사로 원내대표를 끌어내린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도상 그 제도를 지켜가지고 일이 진행된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 전에 왜 그러면은 가결하겠다고 밝히지 않았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본인들이 온갖 압박을 통해서 아무 소리 못하게 해놓고서 그러면은 그 전에부터 뭐 싸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싸울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저는 그런 말도 제가 살아온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저쪽에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준 걸 수도 있잖아요. 예. 판단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판단할 시기에 내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판단한 거다. 이렇게 보면은 되는 건데 그거를 미리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행위다? 저는 이것도 참 궤변 중에 이런 궤변을 제가 최근에 궤변을 참 많이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는데 지금 오히려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지금 그 원내대표 후보로 나온 4명 모두가 자칭 타칭 다 친명계 의원들인데요. 근데 이분들의 다들 출마의 변들을 들어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위기는 검찰의 부당한 탄압조사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 친명계 그리고 여기에 그 강성 지지자들 이 분들만 보고 있다 지금. 예. 지금 이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을 시각에서 지워버렸다. 민생을 지워버렸고 오로지 이 몇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많이 받아도 10만 정도 되는 이 극성 지지자들에게 휩싸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야가 좁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의 원인들을 외부로 돌리고 내부의 일부의 적들로 돌리고 하는데 지금 누가 돼도 똑같다. 이 4명 중에. 4명 중에 누가 어떤 분이 되든 간에 지금 결국에는 민주당을 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은 이 중에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26일 이재명 대표 영장 심사도 있고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도 뽑는 날이라서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서구청장 네. 보궐선거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총선 뭐 바로미터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여론을 좀 먼저 보실까요? 오늘 나온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진겨운 민주당 후보가 44.6, 그리고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가 37%, 오차 범위를 아주 살짝 벗어난 정도고요. 7.6% 차이가 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어떻게 지금 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여론조사는 뭐 앵커님께서도 잘 아시고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추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좁혀지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이 여론조사의 시점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의 현 상황이 반영이 안 된 18일에서 19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민주당의 모습,
굉장히 좀 민주적이지 못하고 실망스럽고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이 반영되면 더 좁혀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새 원내 대표가 뽑히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 중도층 국민들을 좀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잘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가는 추세가 중요하다. 이제 모두가 하시는 말씀이고요. 좀 이 날짜를 봤을 때는 민주당의 최근에 이 위기 상황이 반영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뭐 제가 할 말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 지금 나왔던 여론조사보다 일주일 빨랐던 거 대비 약 4% 정도 격차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같은 기관 네, 같은 기관입니다. 예, 리얼미터 네. 그 같은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일주일 차 동안에 지금 약 4% 정도의 그 격차가 좁혀진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그 연령대별 좀 지지율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0대와 20대, 60대 이상은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김태우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50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확실하게 높은데요. 근데 3, 4, 50대 같은 경우가 정책 민감성이나 나한테 이익이 되는 부분들 이런 정책 민감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향후 1, 2주 안에 지금 21일 이후에 체포동의안이 반영되고 그리고 정책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네. 이 연령별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네, 오늘 자료입니다. 예, 자료를 오늘 가지고 자료입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리얼미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국민의힘 이 강서구청장 탈환을 위해서 정말 총력전에 나섰더라고요.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려서 대대적인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선대위 상임 고문을 맡은 안철수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려운 선거라고들 이제 다들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그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 만약에 그냥 자만한다면 국민들이 실망하겠죠. 그러면 내년 총선은 패배가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더라도 열심히 이렇게 혁신의 노력을 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한다면 또 그걸 인정해 주셔가지고 총선에서 이길 겁니다. 네. 자, 한 곳 보궐선거인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중진 의원 두 분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고요. 네. 지금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였다가 단일화하신 분인데 상임 고문을 또 맡은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김기현 대표는 전통시장도 가고 정말 총력전을 벌이는데 자, 당 지도부가 이번에 안철수 카드를 다시 이렇게 등장시킨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여기 그 어떠한 보궐선거든 재보궐선거들을 보면은 일단은 한두 지역 정도로 좁혀지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총력전을 벌이는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봤었을 때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를 이끌 수 있는 분들을 찾게 되는데 여기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인지도로 따지면 우리 당에서 안철수 의원 그리고 네. 나경원 전 대표 이렇게 두 분이 가장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경원 네. 전 대표도 합류한 거죠. 네, 오늘 그 상임 예. 고문으로 네. 저녁 때 발표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상임 고문으로 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두 분의 그 인지도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오늘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정책의장 그리고 후보에게까지도 이제 전화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단순하게 수락한 것이 아니라 뭐 다들 당의 승리를 걱정하시는 분들이고 당을 위한 이제 또 그 희생이나 봉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니만큼 당의 요청이 오기 전부터 본인들이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안철수 상임 고문 이 카드에 네. 대해서 총알바지다 이런 비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총알바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성격이 좀 있어 보이고요. 왜냐하면 강서 지역이 야당 지금의 민주당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강세 지역입니다. 어려운 국민의힘한테는 어려운 지역이죠. 근데 어려운 지역에 그럼 안철수 대표가 왜 얼굴이 되었느냐? 저는 이것이 일종의 현 정권의 경제 실정이나 그다음에 사회 통합과 갈등 해소에 실패한 어떤 이런 실정과 무능을 가리기 위한 연막, 가림막 내지는 뭐 그런
무능 이미지에 대한 물타기 내지는 관심 돌리기 이런 네. 용으로 저는 쓰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 정부에 대한 대표성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이 지금 지난 선거 그 당대표 선거에서도 그 친윤이 아닌 후보로 굉장히 부각이 됐었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 선거가 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워서 치르는 선거다. 그리고 다음 총선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 없는 모습인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은 이거 왜 승낙했을까요? 안철수 의원은요. 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독배여도 본인은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승리로 이끌면 본인의 어떤 업적으로 이것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안철수 지금 의원한테도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굉장히 절호의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픽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보고 가실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자, 내년 총선에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리트머스 시험지다 얘기를 하면서 야당이 지금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데 여당이 압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정말 유감이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는 진영은 메가톤급 충격이 있을 것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5%포인트 차이면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이야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강서에서 5%포인트 지고 다음 그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20곳 이길 방법은 거의 없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전망과 함께 더불어서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5%포인트 차이로 지면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까?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못 들어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홍준표 지사님이나 지금 여기 뭐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이 분들이 이런 발언을 한 게 저는 좀 메가톤급 충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론가가 아니거든요. 정치 평론가가 아니고 당의 중요한 리더들 중에 한 분이면 중요한 정쟁을 앞두고 장수들이 사기를 꺾는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평론가 같은 발언들을 좀 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긴장하라는 차원의 뭐 어떤 발언으로 이해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장하라는 차원이면 같습니까? 내부적으로 해야 됐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뭐 여기 안철수 의원이 총알바지가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이 질 것 같으니까 총알바지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수치들을 좀 아까 계속 그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일주일 사이에 지지율이 4%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보느냐가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우 후보 지지자들은 후보의 능력과 경험, 지역 기여도를 첫 번째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1, 2번으로. 오늘 나왔던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진교훈 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지지 정당과 후보의 도덕성을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번에도 2.6% 차이로 선거에서 이겼던 이유가 있습니다. 강서구 굉장히 소외가 오래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고 서울시장도 지금 오세훈 후보이고 여기에 강서구에서 김태우가 지난 선거에 그냥 뽑혔던 것이 아니라 강서구민들의 오래된 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 제한으로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재개발,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여기에서 수건 사업 몇십 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건설 폐기물 처리장 이전 합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실익들을 따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선거 기일이 다가올 때 이 격차가 아주 많이 좁혀질 것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전망하십니다. 네. 네, 민주당 또한 어제 진교훈 후보 개소식에 주요 인사와 지도부가 총 출동했습니다. 뭐 선거에 사활을 거는 모습 마찬가지인데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선거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면서도 자신감을 좀 보이는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결과는 지금 결과는
선거랑 골프 머리 들면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들면 지기도 하지만 예.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알고 네, 끝나봐야 한다. 예. 선거도 뚜껑 열어봐야 알아요. 여론조사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1등은 꼭 1등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장 발부되는 거 하고 이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하고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영향이 있겠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는 보면은 극우 보수 태극기 부대를 뭉쳐가잖아요. 또 진보 세력도 뭉쳐가죠. 저는 참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봐요. 이 재보궐선거하고 이재명 대표 영장 발부 여부 이거에 대한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과는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금 듣고 왔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이번 선거에 따라서 어떤 리더십에 영향이 있을 거고요. 오늘 진경훈 후보도 보니까 선거사무소에서 영장 기각 탄원서 받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 막판 변수가 될지, 자, 이 부분이 그 어느 정도 내일 이재명 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가 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게 초미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영장이 기각이 되면 뭐 당연히 그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민주당 승리에. 근데 이제 구속이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선거를 크게 출렁이게 할 수 있는 변수가 당연히 될 거라고 저는 보고 박지원 전 원장의 말에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거는 본인이 기각을 예상한다. 이런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근데 박지원 원장이 이 말보다 저는 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좀 전에 우리 대변인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홍준표, 이준석 뭐 이 두 분이 이런 말을 한 게 굉장히 메가톤급 충격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 이거 이중잣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쓴소리를 하면은 그게 민주주의고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쓴소리를 하면 그게 분열이고 갈등 조장이고 그다음에 내부 총질이고 이런 겁니까? 양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똑같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당일수록 쓴소리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릴 텐데 박근혜 전 대통령 추석 앞두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 오늘 방문했는데 운동화 신고 청치마 입고 굉장히 표정도 밝더라고요. 환영도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보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보기에 좋아 보였고 이제 그 내년 총선 그리고 뭐 이제 보궐선거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수 진영들의 화합을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고 그런 효과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또 추석 앞두고 이렇게 논쟁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아까 그 사안들이 사안마다 다르다. 사안마다 다르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외부로부터.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좀 공방을 이어가셨고. 아니 민주당도 내부의 지금 비판인 거예요. 외부의 비판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이렇게 전통시장 갔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음 달에 아마 4대강 보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와요. 총선 앞두고 이런 전직 대통령의 공개 행보 좀 영향이 있을지.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는 뭐 이렇게 뭐 시위나 유세적 성격이 없고 조용한 행보여서 통합적인 어떤 분위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호를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전 정부에 대한 공격 메시지가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좀 유세적 성격, 시위적 성격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게 좋게 보일까. 전직 대통령이 정치 일선에 너무 나서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어서 좀 그거는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방문할지 거기서 어떤 메시지를 낼지 여기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5주년 국군의 날을 앞두고 내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10년 만에 시가 행진이 벌어집니다. 네, 평일 낮에 행사로 큰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는 통제 구간의 지하철을 늘리고 버스는 우회시키는 등 특별 교통 대책을 세웠습니다. 김종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세종대로에서 펼쳐집니다. 광화문 일대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면 통제됩니다. 앞서 행사 부대는 오후 1시 반부터 성남 서울공항에서 숭례문까지 도보 부대와 장비 부대로 나눠서 이동할 예정입니다. 부대가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 동부 간선도로와 동작대로, 강변북로 등 진행 방향 차로가 통제됩니다. 이에 따라 통제 구간을 경유하는 267개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 운영됩니다. 또한 도로 통제로 지하철 이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낮 12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지하철 2, 3, 5호선을 총 13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행자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행사장 주변 반납 대여를 금지합니다. 세종대로 주변의 시청역, 경복궁역, 광화문역에는 평소보다 4배 많은 안전요원을 배치합니다. 행사가 끝나는 시점에는 특정 지하철역에 인파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동을 유도합니다. 그래도 극심한 혼잡이 발생하면 출입구가 임시 폐쇄되거나 무정차 통과도 할 수 있습니다. 통제 구간과 임시 변경되는 대중교통 정보는 서울교통정보센터 코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에서도 목적지까지 경로 탐색 시 통제 구간을 피해 다른 우회 경로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길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귀성길은 추석 전날 오전에 그리고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천만 명 이상의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연휴가 긴 만큼 하루 평균 이동 인구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연휴로 이례적으로 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4,022만 명이 이동하고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575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엔 모두 95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출발은 명절 전날인 28일 오전을, 귀경길 출발은 추석 다음 날 오후를 가장 선호해 이 시간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서울에서 부산까지 최대 10시간 10분, 광주까지는 8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최대 8시간 4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35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서 출발 전에 꼭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 인구의 92%는 승용차를 이용하고 그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동합니다. 국토부는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갓길 차로를 운영하는 등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합니다. 또 상습 정체 구간 110여 곳은 드론과 암행 순찰차를 연계해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이 밖에 주요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의 임시 화장실을 확충하고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부터 병원 수술실에 수술하는 모습을 기록할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환자 단체와 의료계 모두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를 조용성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학병원 접수 창구에 수술 장면 CCTV 녹화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수술 장면 녹화를 원하는 환자는 본인이나 가족이 필요한 서류와 함께 요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CCTV 설치 대상은 전신 마취 등 환자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영상 보관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돼 있어서
보관연장을 원하면 의료 분쟁 조정 신청서 등 관련 업무가 진행 중이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환자단체는 어렵게 시행된 수술실 CCTV 의무화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가 너무 넓고요. 촬영한 영상을 또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굉장히 환자들이 활용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장의 환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불만을 제기하는 건 환자 쪽만이 아니라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는 여전히 의료인 10명 가운데 9명이 반대한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설치 운영 기준이 모호하고 안전관리 조치가 모호한 데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매한 기준에서 이런 무조건 법안을 강행하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되고 혼란이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의료인들도 피해가지만 국민들한테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유예기간 동안 이어진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첨예한 대립은 법안 시행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설문에서 의사 절반 이상이 수술실 폐쇄에 의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협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의료인 1,2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7%가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 침해가 가장 많았고 의료진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과 진료 위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며 군 문제에 개입하기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채모 상병 사고조사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보류하라는 지시를 어기고 민간 경찰에 이첩한 혐의로 군검찰에도 입건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이첩 시기를 늦추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은 적 없고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지난달 보직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보직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도 냈는데 한 달 만에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직 해임 처분의 경위와 박 전 단장이 입는 손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집행을 정지할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단장 측은 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판단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군 문제에 대해서 뭐 좀 개입하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게 좀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는데. 군인권센터도 성명을 내고 박 전 단장의 복직은 최상병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꼭 필요한 단계인데 법원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군사법원마저 박 전 단장의 항명죄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마당에 민간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단장 측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지만 본안 소송은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네, 우리 사격 대표팀이 남자 10m 러닝 타기 단체전 정상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도 각각 추가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정유진, 곽용빈, 하광철이 나선 러닝 타기 단체전. 북한과 초접전을 펼친 우리 대표팀은 1668점으로 5개 참가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 북한과 총점은 같았지만 정중앙 10점을 맞추는 이너텐 횟수에서 앞서며 간발의 차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시상대에 나란히 선 북한 선수들에게 친밀감을 나타냈지만 막판 실수로 금메달을 놓친 북측 선수들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제가 쏘고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 선수가 쏠 때까지도 저희가 당연히 2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등이 되니까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격 대표팀은 10m 공기소총 은메달 2개도 추가했습니다. 박하준이 개인전 은메달을, 김상도, 남태윤이 가세한 단체전도 2위에 올랐습니다.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도 은빛 관역을 뚫었습니다. 첫날 금 하나, 은 셋, 동메달 하나를 따낸 대표팀은 최소한 2번의 금빛 총성을 더 쏘아 올리겠다는 각오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지 경찰관에게서 필로폰과 신종 마약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모임에 참석한 3명을 추가로 더 찾아내 전체 참석자는 25명으로 늘었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단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했다 추락사한 현지 경찰 A 경장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은 숨진 A 경장의 소변과 모발, 혈액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수술용 마취제로 개발됐지만 부작용이 심해 사용이 중단된 이른바 천사의 가루 등 신종 마약류 2종도 검출됐습니다. 다만 A 경장이 사망에 이른 건 추락하며 온몸에 생긴 치명적 손상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모임에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또 모임 참석자 3명을 추가로 찾아내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당시 모임에는 숨진 A 경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윤익은 경찰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책무를 지닌 경찰관이 이런 사건에 연루된 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이 다 되도록 모임을 주도하고 마약을 공급한 2명과 추락사한 경찰관과 마약을 거래한 1명 등 3명만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참석자 전체 규모 그리고 마약 입수, 투약 경위 등을 명확히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한 의사가 8,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들에게 온라인 서한을 보내 가급적 다른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년간 환자에게 프로포폴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32종을 한 번이라도 처방한 적 있는 의사 10만 5천여 명에게 다른 의사와 처방량을 비교한 안전사용 도우미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세종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금융정보를 몰래 빼돌려 돈을 가로챈 혐의로 11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최근 2달여 동안 피해자들에게 자녀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해 20여 명으로부터 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 금융정보를 이용해 쇼핑몰에서 구매한 고가의 상품 대금을 가상 계좌로 입금한 뒤 환불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에서 한밤중에 편의점을 털어 달아났던 강도가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업단지였지만 신고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초동 조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4시쯤 50대 남성이 양손에 벽돌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옵니다. 직원을 위협하더니 급기야 얼굴 쪽으로 벽돌을 던집니다. 겁에 질린 직원이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건넵니다. 가게를 나선 남성은 어두운 공장 사이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편의점을 턴 남성이 도망친 길은 공단 지역이어서 이렇게 낮에도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CCTV도 많지 않아서 동선을 추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이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도주를 차단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자를 쓰고 자전거도 훔쳐 탔지만 경찰관의 예리한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단 지역이고 골목골목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만약에 범인이 도망간다면 신속 검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고 다행히도 저희가 테러를 막고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이 남성이 편의점을 털고 경찰에 붙잡히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분. 최근 은행 강도 등 강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의 발빠른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또 가입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처분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이 내일 나옵니다. 법무부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또 가입을 이유로 변협 징계를 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 신청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변협은 재작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는 내용으로 협회 광고 규정을 개정한 데 이어 로톡 이용 변호사들의 징계 처분을 이어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내일 오전 9시 4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검찰로선 이재명 대표 수사 전체에 대한 성패가 또 이 대표로서는 이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절체절명의 분기점입니다. 그런 만큼 양측 모두 범죄 혐의 쟁점별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혈투를 벌일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 중 첫 번째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려고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성남시에 200억 원가량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여러 선거에서 주요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도우려고 개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에는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으로 1원의 사익도 취하지 않았고 김 씨와는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론 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지사 시절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선 방북 추진 과정에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결제한 대북 사업 문건과 공무원들 진술 등을 종합하면 방북 추진을 이 대표가 지시하거나 승인한 것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이 대표가 직접 알았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 원 넘는 후원금을 낸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 약속 없이 북한에 800만 달러, 우리 돈 100억 원 이상을 방북 추진 비용으로 대납할 순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 측은 검찰이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입증하지 못했고 당시 대북 사업도 실무진들이 추진한 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 속에 구속 여부는 결국 증거인멸 가능성에서 판가름 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위증 교사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할 전망입니다. 또 거대 야당 대표가 지닌 막강한 영향력으로 측근이나 실무진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수 있고 일부는 현실이 됐다고 주장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주요 증인들이 이미 법정 증언을 해 증거를 없앨 이유도 없다고 맞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서 3국 정상이 함께 지역 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와 반도체 규제 등 갈등이 첩첩이 쌓인 중국과의 3국 정상회의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덕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자 일본 정부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3국 정상이 함께 자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日中間の協力の方向性や具体的な協力の在り方、地域の諸課題等について議論することは有意義だと考えています。 그러면서 중국과 정상, 외교 장관 차원에서 한중일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중일 외교당국은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연쇄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일본은 원전 오염수 방류 한 달이 되도록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로 맞서는 중국에 뾰족한 수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을 겨냥한 일본의 첨단 반도체 23개 품목의 수출 규제 강화, 그리고 지난달 집권 자민당의 최고위급인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의 타이완 방문도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日本、台湾、アメリカをはじめとした有志の国々、強い抑止力というものを機能させる覚悟が求められていると。 일본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첩첩이 쌓여있는 중국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모멘텀 마련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현재로서는 한국과 일본에게는 중국을 공동 견인할 수 있는 유일한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한중일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교, 통상, 안보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대중 현안에 어떤 답안지를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다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을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4도, 예년보다도 3도가량 낮겠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 잃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는 모레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70mm, 다른 지역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19도, 광주 21도, 부산 22도로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4도, 광주 26도, 대구 24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추석 연휴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연휴 후반에는 날이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